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에서요 챕터 10장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장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재정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사용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 통화정책, 금융정책 외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비 함수와 투자 함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재정 정책과 관련된 이거를 강조하는 학자가 이제 케인즈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볼 것이고, 또 고전 학파는 또 이 케인즈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경기 변동과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경기의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때 재정의 안정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리카르도 등가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가 생각했을 때는 본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비와 투자 이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과 재정 정책인데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정의 의의와 기능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퍼블릭 파이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퍼블릭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의 이런 뜻이고요. 파이낸스다, 우리 재정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공공 부분의 이 파이낸스가 뭐냐면 자금의 금융이잖아. 금융, 자금의 조달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가,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하지? 요거요. 이 자금 조달 방법이 주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긴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자금 조달이 이제 본드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요. 물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이런 요금을, 사용요금을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정부가 경제에 어떤 활동을 하는 정부 지출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금의 조달과 자금을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하면요, 정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를 하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 그냥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런 걸 막고 최소한의 어떤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 그거를 우리가 작은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점차 정부의 역할이 폭넓은 기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점차 폭넓은 기능이니까 이게 큰 정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내역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본 예산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뭐냐면 추가를 하는 거야. 갑자기 재난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뭔가 기존의 예산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과 거기 보시면 세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입은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조세와 관련된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경상수입, 조세와 세외수입이 있고요. 또 자본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조세는 세금이고 세외수입이 수수료, 입장료 등등등 벌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본수입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팔았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수입을 바로 자본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출은 뭐냐면 지출인데 이게 쓰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잘 봐보세요. 이 상태 메커니즘 보면 정부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텍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T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부 지출이다 라고 하면 이게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의 조세 수입하고요. 정부가 돈을 썼어요. 조세 지출, 이렇게 정부 지출 이렇게요. 이게 들어온 만큼 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온 돈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어. 텍스가 여기 정부 지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남은 거잖아. 그럼 이거를 재정 흑자 또는 흑자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텍스가 있고요. 정부 지출이 있는데 들어오는 정부 수입보다 쓴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쓴 게 더 많은 거니까 이거는 적자 재정이 되는 거죠. 재정 적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 주로 이제 흑자가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부가 돈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재난 이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해서 돈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특히 이렇게 늘 어느 나라나 지금 다 이게 재정이 적자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늘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정 적자 관련된. 그렇지만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야, 정부가 지금 흑자 챙길 상황이 아니라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돼. 이런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볼 텐데 피스컬 팔리시라는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서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 이게 바로 재정정책, 안정화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약식하고요, 요거 순수한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G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 조달하는 게 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정부가 돈을 써요. 이게 정부 지출이라고 그랬죠. 정부가 돈을 써요. 정부 지출, 돈 쓸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랬을 때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는 텍스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찍어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아니면요, 본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 본드는요, 우리가 빌리는 거야. 빌려 이렇게요. 물론 조세도 사실은 텍스도 이게 약간 우리가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강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제 중앙은행한테 돈 찍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게 다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빌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말 그대로 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이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야. 통화 증가를, 통화량의 증발을 초래하지 않고 해외 차입도 뺄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텍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본드도 뭐 또 다른 빌리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텍스를 이용해서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정책과 관련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를 좀 확장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요, 이렇게 모양을 했어요. 튜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고 기업은 생산, 그런 주체가 되는 건데 여기 정부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튜브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바로 저축 빠져나가요. 그 정부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게 바로
텍스, 이게 세금을 거두게 되면 정부가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자기가 꾹 키핑하고 있으면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이거요. 정부가 저축이 이렇게 나오면 투자, 이게 바로 주입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이걸 넣어줘요. 이게 정부 지출, 이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CIG 나타낸 요거는 C와 C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와 정부 지출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주입과 관련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축하고 여기 보시면 텍스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리키지해서 누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입과 누출이 같아지는 상태, 그게 바로 균형 국민소득 수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과는 달리 지난번에는 여기 정부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 부분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뭐 CI 요까지 얘기했는데 정부가 들어오니까 G가 들어왔고요. 여기 T가 이렇게 더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와 조세 유형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교재도 한번 보시면 정액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액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럼썸 텍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럼썸 퉁 쳐서 얘기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럼썸 텍스는 자,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고요. 관계없이. 네, 이해하시겠죠?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보시면 주민세나 방범비 같은 인두세가 바로 대표적인 것. 인두세 할 때는 인이 사람 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부과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사람 수에 따라서니까 그 사람이 소득이 많던 적든 상관없는 겁니다. 아셨죠? 주민세는 뭐야? 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걷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례세라고 있습니다. 비례세. 이게 뭐 여러 가지에 비례할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거기 보시면 일정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소득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에 일정하게 설등의 비율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짝 텍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텍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액세다라고 하면 그냥 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례세다라고 하면은요, 세금이 T, 그 다음 Y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율이야, 세율. 그래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진세는요, 거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 누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진세는요, 사실 거기 보시면 이것도 사실 역진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재벌 회장이나 갑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정하게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 대상의 어떤 가격이나 수량이 낮을수록 낮은 세금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역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클수록,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소득에 비례했을 때 평균 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평균 세율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평균 세율이 이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면 평균 세율은 이제 소득 대비 텍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잘 정리하시죠.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살짝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얘가 소득입니다. 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텍스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정액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 원을 벌던 그래도 점점점점 이만큼 돼요. 200만 원을 벌던 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비례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얘는 소득에 그냥 일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정액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T로 일정한 비율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의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율이 0.1로 10%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기 만약에 100만 원 있다 그럼 요만큼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0만 원을 이렇게 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0만 원에 10%가 된다라고 하면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살짝만 할게요. 우리 누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인데 이게 누진세야. 텍스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세율인데 y의 제곱 이런 꼴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 100만 원일 때 우리 평균 세율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100만 원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세율 보시면 우리 평균 세율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균 세율이야. t, y분의 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평균 세율이야. 그러면 200분의 a 이게 평균 세율이야. 평균 세율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보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액세는요, 평균 세율이 소득 대비 평균 이 텍스가 일정해서 세율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y는 a가 t가 a를 일정하니까 y분의 a 하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죠. 이 경우는 여기 보시면 평균 세율이 이게 평균 세율이야.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세율이야. 그래서 y분의 t 이렇게 나타내면 스몰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일정하죠? 세율이. 그러니까 평균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비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평균 세율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y분의 t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y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ty 이렇게 돼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은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누진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짝 이 정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민 소득 어떻게 되니? 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총수요 파트가 CI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요게 바로 추가됐다라는 것을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CIG 조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걸 다 더하는 거야. 소비 함수는 요게 되고요. 투자는 독립투자를 상정하고요. G는 정부 지출도 독립지출이고요. 텍스는 여기도 일정한 정액세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균형민 소득을 찾아낸다고 할게요. 여기가 Y 이렇게 있고요. C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아셨죠? 이게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요. 얘가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 Y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는 독립투자를 상정할게요. G도 그냥 독립적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 요거잖아요. T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T0로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Y는 저희가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요. Y 마이너스 여기 T 이렇게 T가 T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쓰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녹색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균형민 소득을 찾는 거잖아. 이게 Y가 있죠. 여기도 Y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BY니까 요 넘어가시면 눈으로 되죠. BY 할 때 1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1 마이너스 B 들어가서 Y 이렇게 있고, A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BT0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식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시 따라서 Y는, 자, 요게요, 우리 1-B분의 1 하고요, 요 뒤에 달라붙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A-BT0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요거요. 투자 승수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얘가 이제 균형 상태에선 같아지니까 이게 2라고 쓸게요. 그럼 투자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얼마나 증가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 Y라는 국민소득을 투자 요걸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남아요? 1이 남는다고. 그래서 여기 1이 남고 여기 남아있죠. 1-B분의 1. 이게 바로 우리는 승수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1-B가 바로 뭐냐면 B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래서 한계 소비 MPC죠.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게 재밌는 거는 투자가 변화하는 거나 여기 정부 지출이 변화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정부 지출이 변해도 1-B분의 1 거기에 달라붙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액세 승수가 있어요. 정액세.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여기 세금 여기 있죠. 보이시죠? 얘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죄송해요. 빠졌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다른 거랑 달라. 다른 건 요 앞에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B가 있어가지고 요거 여기 보시면 1-B분의 1에다가 요 마이너스 B 하는 거니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요거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신없는데 그냥 간단한 연산이 되는 것이고 연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간단한 문제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Y는 C, I, G 거기에다가 각각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한 것이고, 그래서 투자 승수라는 것은 투자가 한 단위 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그 다음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는 것은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관련된 재정 정책을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재량적 재정 정책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침체 시에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세를 깎아주는 거야. 조세를 감면하게 되는 정책.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텍스를 깎아줘야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자, 조세를 감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디스포저블 인컴입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한 한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요 Y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세금을 깎아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처분 가능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이 반대가 긴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기가 과열돼 있을 때 뭔가 총수요를 좀 줄이는 거야. 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텍스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부 지출과 총수요 관리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CI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c, i,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정부지출까지 하나 더 들어갔다니까요. g 이렇게 더 들어갔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투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투자가 이렇게 독립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는 독립투자니까 소득이 증가하던 감소하던 일정해요. 그래서 I0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는 Y에 따라서 기초소비가 있고요. 우리 이렇게 똑같이 씁시다. 기울기가 B를 나타내는 그런 소비 함수가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정부 지출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요, 그냥 똑같이 일정하다고 할게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가 수직으로 세 개를 중첩해서 쌓아 올리는 거야. 쌓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여기 Y예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소득이에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합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소득이 빵일 때 어떻게 될까? 빵일 때 A죠? 이만큼이지, 소득이 빵일 때. 소득이 빵일 때 여기 I0죠? 얘가 진짜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 빵일 때 빵, 여기 빵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빵일 때 G0죠? 그럼 절편이 어떻게 돼요? 그쵸? 얘가 빵이 되면 A, I0, G0 하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이게.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A, I0, 그 다음에 G0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더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 I, G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국민소득이 뭐 Y0다 하면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0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Y0다, C가 이만큼 있고요. I가 이만큼 있고 G가 이만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칠하게 되면 이게 밑에다 그리는 거 더 좋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성량값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얘가 C 아니면 여기 저 I 아니면 G 이게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 I, G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Y 얘는 I0 얘는 G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I0 플러스 G0 플러스 B, 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총수요가 얻어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 공급과 관련된 거는 45도 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Y, S. 그래서 이게 이제 Y랑 똑같아지는 균형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보면 균형점이 점점점점점에서 여기가 균형국민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절편이 A 플러스 I0 플러스 G0에다가 여기 더하기 B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여기 B의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 이거 CIG를 표현하는데 CIG를 표현할 때 이게 절편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B 얘가 바로 기울기.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균형국민소득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두 개 같을 때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 만나는 균형국민소득은 YS는 Y니까 기울기 1이라는 거예요. 이게 1이 45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Y는 요 그대로요. A 더하기 I0 더하기 G0 더하기 B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y 이렇게 있고요. 여기 y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 y를 열리 집어넣으면 1-b y는 a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는 1-b분의 1 해가지고요. 요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쵸? a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민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더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G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거는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요 이 가처분 소득을 전 그냥 뺐어요. 일부러 뺐는데 가처분 소득까지 집어넣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요거 마이너스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요.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거야. 이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좀 쉽게 하려고 여기는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표현을 하면 얘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정부 지출을 이만큼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균형미소득이 여기에서부터 A에서 여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 높이는 지금 이게 완전고용 수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에 달성하는 게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다 좀 굵은 색깔로 할까요? 형광펜 씁시다. 여기가 지금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높이 요거 있잖아요. 요 높이. 요게 뭐라고요? 디플레이션 갭, 경기 침체 갭이야. 이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한다고요? 맞아요.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주세요. 이만큼이 국민소득이 증가해. 여기 보시면 정비출 이만큼 증가했을 때, 정비출 이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GDP 갭, 요게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GDP 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갭이 디플레이션 갭이야.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갭이에요. 그랬을 때 정부 지출 승수 그거에 맞춰가지고 곱해지는 게 바로 GDP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부 지출 승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경기 침체 갭이야.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그랬죠? 디플레이션 갭. 그만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GDP 갭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는데 국민소득이 500만큼 증가했어요. 아니면 이거 다시요. 정부 지출을 이만큼 증가시켰는데 GDP 갭이 Y가 얼마나 증가했는 건데 이게 5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뭐다? 승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지난번 봤던 그 내용하고 조금 천천히 같이 연결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 인플레이션 갭과 정부 지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지금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여기에요. 이거는 지금 반대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상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총수요가 여기까지 가면 오케이, 충분한 거야.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총수요 수준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도 한번 할게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고용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총수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이렇게요. 근데 현재 지금 총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하면 현재 총수요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해주도록 하시죠.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뭐 이거 Y라고 해주세요. 죄송해요. 이만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총수요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지금 총수요가 너무 과해요. 총수요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총수요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어가지고 야 지금 경제가 여기까지 된 거 만약에 제대로 있으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Y1이라고 할게요. Y1 이렇게 경제가 지금 과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총수요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주문은 지금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과열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과열. 이 과열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요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그 줄여주는 크기가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이만큼을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만큼이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돼. 이만큼의 크기 있잖아요. 요만큼의 크기.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서 봤을 때 필요한 총수요는 H만큼인데 그거를 상회하는 J만큼 이게 바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갭만큼 정부 지출을 줄여주면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국민소득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델타 Y만큼 감소하게 되고 역시 이것도 승수가 거꾸로 작용하게 돼서 승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뭐 1번에 나와 있는 건데 총수요가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때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장기에는 여기 YF 이상 갈 수 없어요. 2번에 보시면 YF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요는 물가가 올라간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플레이션 갭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인플레이션 갭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볼 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만큼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부 지출을 이때는 긴축해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 보시면 4번의 재량적 재정 정책이에요. 한번 볼게요. 케인즈는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과열에 빠졌을 때, 경기가 과열 상태일 때 정부 지출을 경기 침체 갭만큼 올리거나 인플레이션 갭만큼 줄이거나 해서 요거요. 정부는 케인즈 모형은 총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수요를 이렇게 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 뭘 한다? 예, 맞아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정액세와 비례세인 경우가 하나 들어갔는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한번 생각만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정액세는요.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세니까 여기 T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액세인 거 이해되시죠? 정액세다라고 하면 정액세는 T는 T0로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비례세다라고 하면요. 비례세는 뭐에 비례합니까? 하면은 이것처럼 소득에 비례하는 거야.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비례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T를 집어넣게 되는데 T가 이게 바로 비례세가 되는 거예요. 비례세. 다시 한번 써주면요. 자, T는 소득에 비례해서요. T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민소득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소비함수가 이렇게 바뀐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바로 쓸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가능할 것 같아서 그대로 씁니다. Y는 C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했어요. 이게 투자와 정부 지출은 그냥 집어넣습니다. C를 이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따라오시죠. 요거 그냥 풀어서 쓸게요. A 플러스 BY 되셨죠?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BT 이렇게 보이세요? B인데 T0 더하기 I0 더하기 G0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균형국민소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y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y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y 있습니까? 없네. 그래서 요거 y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요. 요걸 전리 넘어가면 1-b y는 a-b t0 더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i0 더하기 g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이제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1-b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b분의 1 되고요. 그 다음 이거를 다 낱개로 써주면 또 그것도 좋긴 한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a-b t0 그 다음에 i0 그 다음에 g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균형국민소득 살펴봤을 때 얘가 세금을 변화시켰을 때, 조세를 변화시켰을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니 그걸 보려고 합니다. 얘와 얘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텍스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달라지니 라고 하면은 얘가 한 단위 변한다고 했을 때 1-b는 여기 있고요. 여기 -b가 있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요. 1- MPC가 뭐야? 삐삐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얘는 1-b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봤었던 거죠. 자, 근데 그거 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비례세인 경우야. 비례세. 그러니까 텍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이걸 집어넣은 거야.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가 일정한 게 아니라 y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요. 여기다 한번 살짝 써볼게요. 이게 그냥 수식이 식이 뭐 A, B 이런 게 많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y 앞에 여기 보시면 요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해가 있죠? 얘는 y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b 하나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넘어가서 1-b 이렇게 되는데 얘는 y 앞에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추해 보세요. 저쪽으로 가면 1-b에다가 1-t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y가 되고요. 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 요 그대로 쓰면 돼요. c를 이제 a라고 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a 요거 되고 그때 블러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면 뒤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i0 g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 여기 투자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는 투자와 정부 지출은 똑같아요. 언제나 주로 같은 상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게 다 밑에 붙는 거지. 요거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분모의 요게 바로 승수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거 균형국민소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거 균형재정승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정을 얘기할 때 균형이다라고 하면요. 이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튜브가 이렇게 있어. 튜브가 있는데 여기 정부가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요. 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기 이제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세금을 걷어 이만큼. 그래서 텍스를 만약에 100만 원 걷었습니다. 그럼 튜브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100만 원 세금을 걷어. 그럼 여기다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고요. 100만 원 이걸 다시 한번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균형 재정이죠, 이게. 정부가 재원이 있는데 100만큼 들어와서 100만큼 썼어. 그러면 이 재정은 일정하게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균형 재정이니까 들어오는 만큼 쓴다 이건데 여전히 들어오는 만큼 썼으니까 균형 재정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요. 이게 정부 지출과 여기 보시면 조세 승수를 동시에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은 그냥 일정할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가 100만큼 세금을 걷어서 빼냈어. 튜브에서 100만큼 넣어줬어. 그럼 쌤 이렇게 보이는 건데 현실에선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커니즘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따로 지금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균형재정 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랑 텍스를 증가시켰을 때랑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보시면 승수의 크기는 1-MPC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승수 크기는 1-MPC분의 -MP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된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튜브 안에 흘러가는 국민소득의 물의 양은요, 가만히 빵 증가하는 게 그대로가 아니라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대로 국민소득도 10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재정 승수라는 표현을 써요.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출과 그 다음에 여기 텍스를 동시에 변화시켰는데 그때 국민소득의 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정도 좀 잘 봐주세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정책과 고전학파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고전학파 재정정책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전학파는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공급을 중시 여겨요. 공급이 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요 해도 이거 사실 아무 소용 없어. 자, 여기 보시면 총 공급은 Y는 이렇게 있고요. C, I, G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전학파 입장이 얘가 고정됐다니까. 그래서 얘가 F라고 썼나요? N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F 이렇게 full 이렇게 하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일정하다니까요. 산출량 수준에서 일정해요. 일정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루에 뭐라고 할까? 삼계탕을 만들 수 있는 게 닭을 300마리밖에 못 구해서 300개씩 이제 공급을 하는 거야. 삼계탕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300개 이상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가상으로요. 소비자가 200 소비하고요. 기업이 한 70 소비하고요. 정부가 30 소비해가지고 300개 이렇게 균형이 되고 있었다 합시다. 자, 여기서 스토리를 더 전개합니다. 갑자기 정부가 삼계탕 좀 더 먹을게요. 공무원들 데려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30에서 50 이렇게 증가시켰다 할게요. 50으로 증가시 하면은 우리가 케인즈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케인즈 학파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지금 그때는 이때가 고정된 게 아니야.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삼계탕을 300그릇이 아니라 500, 1000그릇 여기는 무한히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물건 살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고가 생기고 오히려 남아도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고전학파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을 중시 여겨.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삼계탕을 맥스로 만들어낸 게 이만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정부가 50만큼 이렇게 증가했어. 주문이요 이렇게 증가했어. 그랬을지라도 이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20그릇 더 먹게 되면 누군가가 소비가 줄어들어야 돼. 얘가 뭐 190 이렇게 줄고 얘가 뭐 60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럼 정부 부분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는 요거 때문에 요거 증가는 해야죠. 증가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민간 부분, 이게 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민간의 소비와 투자예요. 정부가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 정부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아니면은 정부가 경찰을 더 많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안전하게 골목길에다가 다 경찰을 배치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갈 때 안전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부분의 시큐리티 산업이 박살이 나는 거야. 아니면 정부가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학원의 일타 강사들이라든가 각 기업들의 인사 담당, 공기업의 인사 담당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제 가능성 있는 걸 쫙 이렇게 강의를 해서 뿌리면
많은 취업 준비한 사람들은 좋아지지만 뭐 민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 해당하는 학원가가 다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야 학원 망하면 뭐 어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가 경제가 뭔가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여기 있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거예요. 민간이 위축돼요. 이걸 구축효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거기 다시 보시면 재정정책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이어 법칙인데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한 상황에서 얘가 고정돼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고정. 그러니까 이쪽이 늘어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예산 제약식은요. 이게 정부 지출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본드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얘 T도 이쪽으로 넘기면 텍스를 통해서 또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와 T는 당해년도 가격으로 표시되는 명목 변수가 아닌 뭐 기준년도 가격으로 표시되는 실질 변수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 정책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텍스보다 더 많이 정부 지출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통화량 증감 없이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우리가 순수한 재정 정책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정책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G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텍스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본드를 통해서 해요. 근데 이제 P 이렇게 해서 실질 변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P를 다 1로 집어넣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요, 머릿속에 우선 암기를 해두세요.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암기해두세요. 암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자, 본드 가격이 하락해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자, 이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요. 네, 아시겠죠? 네, 우선 그 정도 봐주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정부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채 공급이 많아져요. 그럼 정부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정부채 가격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우선 반비례 관계다. 그 정도까지 먼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확대 재정 정책과 구축 효과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프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난이도 있는 그 거시경제 할 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요.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인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저축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야. 저축이. 그리고 이 투자와 또 정부 지출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여기 T도 자금에 대한 공급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T는 우선 뺐습니다. 아니면 T를 이쪽에다 넣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한테 포인트를 맞출 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예요. 자금에 대한 수요입니다. 수요. 그리고 이쪽이 뭐라고요? 자금에 대한 공급이에요. 자금에 대한 공급이에요. 자, 찬찬히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금의 공급보다 많아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빌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요. 자,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금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지출 증가시킨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한 거야. 그랬더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선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까지만 잘 봐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잘 몰라도 투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아니면 저축이 증가해요.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는 건데 그건 좀 빼고요. 투자가 감소하는 것만 잘 우선 체크해 주세요. 그럼 정부 지출 증가한 게 투자 감소로 인해서, 물론 이게 저축 증가가 그래서 여기 소비 감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딴 거까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 투자가 감소하는 거, 그리고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투자가 감소하고, 여기 보시면 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2번 해서 저축이 증가한다. 여기까지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축이 좀 증가합니다. 이거 2번.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쌤 되면은 그때 다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축이 증가한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소비 감소.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소득을 벌면 소비하지 않으면 저축이잖아.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거지. 우리가 버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게 그래프에 반영된 건데 이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을 끌어올린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민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켰다가 바로 크라우딩 아웃에 구축한다는 겁니다. 크라우딩 아웃이 뭐냐면, 우리 김밥 아니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꽉 차는 거야.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밀면은 저쪽에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 팍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 부분이 확대가 되면 민간 부분을 위축시켜요. 정부가 막 아파트를 짓고 막 이렇게 되면 민간의 건설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부 부분이 뭐 EBS나 아니면 학원 산업에 대해서 막 끼어들게 되면 민간 부분이 위축되고, 정부가 공무원 많이 뽑아서 경찰 공무원 많이 뽑으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민간 부분을 위축시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보다 더 일을 잘하고 효율성이 높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근데 보통 정부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게을러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진다,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동 안정화 기능 얘기할 때 우리가, 자,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아니, 재정이 말이야 저절로 안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야 자동적으로 흑자와 적자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니까 개입하지 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우선 1번에 automatic stabilization 뭐 그런 것, 아니면 built-i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일부러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기 변동 폭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치가 거기 재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소득세, 좀 밑줄 치고 누진 소득세라고 좀 써주세요. 아니면은 실업보험, 사회보장 이전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자, 우리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소득이 자꾸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냐면, 당연히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누진세 생각해 보세요. 누진세. 자, 과열이라는 것은 뭐야?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럼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할 때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이 더 많아질 때 이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세금의 증가가 더 크다니까, 이렇게 좀 작지만 보이시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조세, 세금을 뺀 나머지인데 텍스가 더 큰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진세를 적용하면 이렇게 균형미 소득이 이렇게 많다가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야.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해가시죠? 이때 경제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업보험. 실업 상태가 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요. 실업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자, 그러면 국민소득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좀 위에서 낮춰서 억누르게 되고요. 요거를 색깔을 이렇게 해서 약간 억누르게 되고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 끝을 좀 올려주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황과 불황이 조금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자동적으로 흑자와 적자가 돼서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자동 안정화 장치야.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토매틱. 그러니까 고전학파 주장이겠어요. 정부야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는 케인작파 주장이겠어요. 고전학파의 주장이 되는 거지. 고전학파가 이거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 나와 있고 자동 안정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 흑자, 재정 적자 나와 있는데 그건 우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균형 재정과 정책 함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균형 재정이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야, 이게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정책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케인작파가 야, 균형 재정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이거 얘기할 때 써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 안정화 장치 정도 나와 있는데 그림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균형 재정과 관련된 정책 함정. 우리가 경제가 불황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균형을 강조해서 균형 재정을 추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욱 침체 과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재정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경제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카르도 등가 정리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그 처음 경작하실 땐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리카르도 로버트 베로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리카르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넘어갈게요. 좀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제가 욕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넣긴 했는데 우선 살짝 넘어갈게요. 핵심 포인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정부는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의 변경.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정부가 돈을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G를 이렇게 해서 정부 지출을 써야 돼.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니? 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금을 걷어요.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경제가 불황이야. 불황 상태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돼. 근데 세금을 거두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해.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투덜투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세금을 깎아줄게.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게. 야, 그럼 너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데? 아, 국채 발행하면 돼. 이렇게 본드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문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부의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부족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그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요.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래 세금은 더 거두지 않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사람들이 합리적이야. 여러분 정부가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드라는 거는 우리가 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려. 돈을 빌리면 언젠가 나중에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세금 거두질 않고 국채,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는 뭐 세금을 더 내지 않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지 나중에는 돈이 생기겠냐? 그때도 돈이 없겠지. 이게 바로 국채를, 본드를 미래 텍스로 인식하는 거야. 조삼모사지, 조삼모사.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가는 사람들이 뭔가 투덜투덜 되니까 정부가 정부출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 뭐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이 재원조달 100억이 있는데 만약에 100억이라는 1000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드를 발행해서 1000억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박스에 평생 조세 부담은 불변 2번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 인생 전체적인 총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너 지금 현재 고통을 받을래? 아니면은 미래 고통을 받을래? 이렇게요. 미래 고통을 받을래? 자, 만약에 고통의 양이 총 100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면 글쎄 뭐 50, 50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세금을 안 거둡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통이 빵인 거야. 나중에 100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게 되면 야, 본드를 발행했을 때 그 본드라는 국채가 미래 조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세금 낼래? 나중에 낼래? 나 차라리 그냥 지금 세금 내고 나중에 안 낼래? 이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디스카운트한 할인된 가치가 똑같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그냥 아셨죠? 그렇게. 자, 그래서 현재 세금 거두냐, 미래 세금 거두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미래 세금을 낸다는 거니까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시사점, 요걸 암기하세요. 정부가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했을 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법을 텍스로 하거나 국채로 하거나 이거는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게 바로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채의 순자산성. 우리가 만약에 케인즈학파 생각해 보면요. 케인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금을 안 거두고 국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정부의 국채 우리가 막 갖긴 그렇지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와, 나 부자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냐면 본드라는 건 뭐냐면 본드는 이게 만약에 100억, 10억이라는 본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자율이 뭐 10% 이렇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이자를 줘요. 이자 얼마씩 주다가 나중에 3년 만기 본드다 그러면 이자에다가 이때 원금을 같이 이렇게 주는 거야. 시간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걸 구입했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해가지고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국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와, 나 부자 됐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리카르도 대등정리, 등가정리,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띠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국채를 갖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순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요. 그랬을 때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사람들은 와, 나 세금도 덜고 정부가 어떤 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정부 너 나중에 세금 거두겠다는 그 뜻이구만. 지금 돈 없지? 이런 거야. 빌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너 세금 폭탄 나한테 던질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신용시장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저축과 차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경제활동 증가율이 빵! 이거 별표하세요.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물어보기 좋아서 그래요. 주관식일 때는 막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근시안적인 마이오피아적인 이게
뭔가 사람들이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그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요. 정부의 지출 수준이 또 일정해야 돼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텍스와 본드를 이게 대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대등하게 취급한다라는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은 잘 성립은 안 하더라.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근시안적이고 그게 아니라 똑똑해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유동성 제약과 리카르도 대등 정리인데 이것도 별표하세요. 자, 유동성 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차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차입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동성 하면 돈이에요. 돈 대출 받는데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제약이 성립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대등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니, 우리가 뒤에 다음 시간에 뭐 소비 이런 것도 얘기할 텐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저축하거나 이게 마음대로 될 때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요, 공기업이나 제가 추구하는 기업에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성취라고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을 것 같으니까 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학원비라든가 학교 다니는 등록금 좀 대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 너의 신용을 정확히 알고 정보가 알게 되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해주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내가 갚게 되겠죠.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돈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차입 제약이라는 문제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좀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책에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요거에 대해서 우선 케인즈 학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케인즈 학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승수효과 기억나세요? 승수효과. 정부 지출이 여기 증가시키면 승수효과만큼 몇 배 이상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가 이제 멀티플라이어잖아.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봐요. 그랬을 때 이 승수는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면 1- 기본적으로 MPC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인 승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 말고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Y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C, I, G 이렇게 할 때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잖아? 그럼 민간의 투자라든가 이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구축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완전 구축된다. 이렇게요. 이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킬 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야. 이자율이 상승해서 그 결과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볼게요. 하나 본 거는 뭐냐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요. 이퀴밸런트 띠오렘 이거예요. 이것도 구축 효과랑 비슷해요. 정부가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했어요. 텍스를 조달하지 않고 이거 대신에 본드를 발행합니다.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발행 시 우리가 근시안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이 본드를 미래에 텍스로 인식하는 거야. 텍스로 인식해서 텍스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미래 텍스로 인식해가지고 정부 지출 효과가 하나도 없네.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좀 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재정정책 상황을 막 이렇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한 거는 불황이라는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걸 타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와 관련한 재정정책은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CIG,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C, 소비 함수와 그리고 I, 투자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